이제 야당이 이제 무력화됐지만 이 야당이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렇게 몇 개까지도 이제 완전하게 빼앗아버리는 이제 그런 입법이 추진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대다수 한국인들은 상황이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진짜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야당이 남은 그런 저항수단 뭐 야당답지도 않으니까 뭐 완전히 다 뺏기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보고 영국의 전문가들 가운데 중국 문제에 정통한 그런 분들이 주장이 상당히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진단이네요.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중국이 이제 10% GDP에서 10% 정도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이 구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90%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10%가 잘해가지고 90%를 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문제 속에서도 세계 속의 한국 문제를 일단 우선 간단하게 보고 국민이 탈영한다. 국민은 탈영을 안 하죠. 국민은 그냥 이민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칼럼 가운데 하나가 박종훈 논설실장 글하고 이 정우상 논설위원이 글을 썼네요. 민주당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한 것 같네요. 몇 해 전에 안규백 씨가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1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당사를 이제 매입했는데 그 당사 가격이 400억 정도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한 거죠. 그래서 당사 테크가 대박을 쳤다. 이제 오늘 정우상 논술위원은 아니 당신들은 레버리지 끼고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안규백 국방장관이 2016년에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새집살이를 돌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150억에다가 은행 이자를 불려 가지고 아주 큰 그런 수익을 남기는 2016년이네요. 레버리지 영끌 투자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4곳 빌딩에 흩어져 있었는데 매달 임대료가 7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살림을 살고 있던 안규백 현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193억 그중에 80억을 은행 대출로 20%만 자기 돈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이자를 내는 그런 큰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그 지금 아마 바로 앞쪽이죠. 여의도 의사당 바로 앞에 여의도 의사당이 이제 국힘도 뒤늦게 출발했는데 뭐 국힘은 크게 이제 늦게 시작해 가지고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부자가 못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들도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막 벌렸는데 2016년에 안규백 사무총장이 당사를 매입할 당시에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주당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결단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안규백 장관에게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에게 이 말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는 사실 안보 문제입니다.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제한하고 똘똘한 한 채마저 비거주니 장기 보유 공제 축소로 전세 월세 난민을 양산하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안규백 장관이 꼭 현직 대통령에게 부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해보고 주거안전과 재테크 성공을 거두어서 일이 행복한데 국민에게 버스에 살라고 하면은 국민이 국가에서 탈영할 수도 있다고. 국민이 국가에 탈영한다는 것은 그냥 안규백 사무총장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약간 이제 비꼬는 그런 표현이고, 국민은 뭐 국가의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라 떠나는 것이 뭐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에 정우상 논설위원이 야, 이런 식으로 청년들은 폐버스 고쳐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권력은 장악했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권력을 교체하는 기구나 장치나 제도는 고장이 난 지가 오래가 됐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권력을 확보받은 그런 상태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뒤늦은 넋두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나라 일이라는 것이 그냥 뭐 참 저는 잘 안 맞습니다. 한국이. 왜냐하면 뭐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고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일 보면은 전신이 천수답 같습니다. 그냥 비가 우두둑 내리면은 그때 물길 내가 농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가뭄으로 굶고 천수답식 국정경영 이렇게 부르죠. 회사는 천수답식 경영을 하게 되면 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30년 40년 50년 끌고 온 그런 오너들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햇볕이 쨍쨍하면 쨍쨍한 대로 항상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영업이 잘 되더라도 사업이 잘 되더라도 내년을 알 수가 없으니까 5년은 더더욱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수익원을 필사적으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민간 영역만 천수답식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공적 영역은 그냥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리 물러나면 그만이니까 전부가 다 천수답 같습니다. 그래서 군을 보더라도 걱정이 되고 관을 보더라도 걱정이 되는 거죠. 후다닥 해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 후다닥이 여러분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호남 반도체가 되겠습니까? 호남 반도체가 물도 없고 기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호남 반도체 여러분들 하세월 하게 되면은 아마 반도체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신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추진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리 없다고 그냥 극구 부인을 하겠죠. 뭐든 이렇게 허둥지둥 후다닥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참 딱한 겁니다. 이 일본에 이번에 이제 지진이 있었던 구마모토에 TSMC 대만 반도체가 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진 피해도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죠. 구마모토에서 배울 것은 속도보다 제도와 인프라다. 뭐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뒤엎어버린 것이 익숙하니까 군 공항 옮겨 이렇게 하면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시아에서 참 근대화를 제대로 치른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만은 또 일본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근대화를 제대로 겪은 경우가 일본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현직 대통령이 구마모토를 능가할 정도의 속도전으로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호남 반도체를 완성시켜라 뭐 이렇게 대통령이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2년 만에 완공한 TSMC 구마모토 공장 못지않게 조기 착공에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 애를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건데 잘들 해보셔. 그게 되겠냐. 물을 어디서 끌어올 거요. 댐은 어디서 여러분들 댐을 어디다 여러분들 지금 호남 거는 식수 문제까지 해결 안 돼가 야단 법석인데 물을 어디 댐을 뭐 6개월 만에 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구마모토 공장이 2년 만에 가동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전에 잘 정비된 전력 인프라, 용수 인프라 이게 하드웨어 가운데 또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원스톱 행정 지원 24시간 쉬지 않는 현장의 유연성이 선도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호남은 전기와 물을 먹는 하마인 반도체 공장을 현재로서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런 인프라가 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하다. 최근 호남은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가뭄 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는 등 식수원 확보조차 비상에 걸린 상태다.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현지에 계시는 호남 분들이 이야기인데 가장 바로 튀어나오는 일이 물을 어디서 구할 건데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이 마실 물조차 부족한데 하루 수십만 톤의 반도체 공업 용수를 어떻게 준비하겠냐.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과학적 사고가 너무나 부실한 겁니다. 과학적 사고가. 그냥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한국은 근대화를 제대로 겪은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의식 자체가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나 인과관계를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력만 역시 원전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소리만 나올 뿐이고 송전 배전망 구축 계획은 안개 속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말 기가 찰 정도인 거죠. 합리적 사고가 전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애드블룬으로 띄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한 거죠. 20세기하고 여러분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호남 반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어디서 끌어다 올 겁니까? 전기는 어떻게 끌어다 올 겁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담담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잘 썼네요. 아무리 서둘러서 착공을 한들 필요한 전력과 물이 없다면 공장이 가동될 리가 없고 정주 여건 대책 역시 빈약하다. 나주를 가보면 허허 벌판에 여러분들 국민연금 건물이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주변은 뭐 허허 벌판이고 구마모토가 대학 반도체학과 신설과 국제학교 미국의 일본의 구마모토나 이런 데는 아주 풍광이 멋지죠. 주거 환경을 병행 구축해서 인재를 끌어모을 반면 호남 구상에는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문화 인프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부실한 인프라 상황에서 속도전에 치중하면은
사실상 실패한 광주 자동차 공장의 한계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되풀이하겠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야무지게 착실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나라 일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세수가 좀 풍족하고 할 때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 이제 뭐 닦아 써버릴 거 아닙니까? 예산 700조에서 800조 늘려가지고 그다음 또 돈 뿌릴 건데 돈이 항상 벌립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 항상.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군 공장을 그냥 대통령이 명령하면 1년 만에 우다닥 옮깁니까? 아마 군 공항은 아마 미군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들을 리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완전히 야당은 완전히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야당은 선거 문제에 눈을 감으면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뭐 그래도 다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폼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들 다 이제 국회의사당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나마 야당이 좀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것까지 전부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원하면 이제 무엇이든 다 고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한국 문제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2021년도 정도 되면은 그냥 해결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케 윤 대통령이 됐는데 뭐 어리저리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회를 다 놓친 거죠. 국회법만 고치겠습니까? 전부 다 고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자기 저녁 메뉴 고르는 것보다도 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부분만 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원화자산에 엄청난 투자를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남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패스트트랙도 단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330일에서 90일로 필리버스터도 그냥 여러분들 종결제적위원을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그냥 야당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봉급이나 타먹고 배지 달고 이력서에 국회의원 했네 이렇게 되니까 상임위원장 교체법도 상임위 회의 지연 시에 위원장을 교체해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쪼다 병신 바보 천치로 여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일당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병도 의원, 김준혁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수 의원 이게 뭐 전부 다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최근 다수 의석의 완력을 앞세워서 국회법을 누더기로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시도가 임계점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금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죠. 조금 봐주면 너무나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양반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전부 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여기에 박주현 변호사가
오만한 다수결의 만능주의고 외쳐봐야 이불 속에서 독립만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끝난 거죠 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합의 민주주의 훼손 우려. 그죠? 뭐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이러면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단축법, 필리버스터 완화법, 상임위원장 교체법 이런 걸 보고도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은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권 교체 가능성은 없고 이런 체제가 수십 년 수백 년 가겠죠. 이제 말이나 글로 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국회의원들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그냥 입을 털어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세만 관심이 있는 그런 정권이다. 뭐 본인들이 판단하면 그냥 세금을 무더기로 거둘 수가 있으니까. 강남의 여러분들 보유세가 2029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2.5배가 늘어나는데 양도소득세가 2.5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서 안 멈출 겁니다. 부자 정세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가 이런 부자들이 더 많이 떠나려면 출국세 같은 걸 매겨가지고 여러분들 또 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결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러면 이 문제를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법 3법 검찰 보안수사권 이런 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면은 그냥 세금 내야 되고 두들겨 패면은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대다수는 침묵했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잘 알 수밖에 없죠. 5년 동안 수만 시간을 들여다봤으니까. 수만 시간을. 구조를 수만 시간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핵심을. 그죠? 지금도 젊은 사람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글 올린 걸 보게 되면 아하 이 사람들 아직도 전혀 꿈을 꾸고 있구나. 정신들 전혀 못 차리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다 주식 이름 투자에 바빠 가지고 나라 상황이 어디까지 온지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자산 독려하고 원화자산 여러분들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들이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싸울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벌어들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뭐 또 때리면 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으면은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꿈을 깨라는 게 아니고 좀 정신들 좀 차리라.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럼 뭐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해 줘도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좀 뭐 불쾌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중국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주 귀한 글을 만났습니다. 마이클 패티스라는 분은 미국에서도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중국 문제를 비롯해서 이 경제 문제의 조예가 깊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패티스 선임연구원이 아마 카네기 재단인가 있을 겁니다. 조지아 마그너스라는 연극 전문가를 소개했네요. 아주
실력이 쨍쨍한 사람 같습니다. 조지 마그너스 에코노미스트고 UBS 은행의 칩 에코노미스트로 활동했는데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중국센터 연구원, 딱 여러분 글 보면 이분이 상당한 실력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었네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데 중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부분이 실물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신문을 장식하는 번창하는 중국의 산업기업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경제 부분에서는 뚜렷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석유화학, 중국의 제조업, 중국의 로봇, 중국의 AI 기업이 질주하듯이 매일 보도가 되지만 그것은 중국의 GDP의 1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분야의 부진을 만회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규모는 작지만 역동적인 제조업 부문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 잘못 배분된 자본, 취약한 수요 및 고용, 내수조의 과잉 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훨씬 더 큰 나머지 경제 부분 사이에 이분법적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약진이 중국 경제의 부진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옥스포드의 중국경제연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학문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역동적인 첨단 제조업 테크 부분과 부실을 안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일반 경제 부분과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일부 첨단 기술의 질주만으로 부동산과 내수 고용 등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일본이 겪었고 한국이 겪었던 것처럼 양적 성장의 완결판인 거죠. 양적 성장은 반드시 한계, 양적으로 투입해가 이런 성장을 끌어올린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조지 마그너스 여러분들이 씨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중국의 핵심 잘 나가는 분야는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로봇, 전기 자동차, AI, 그다음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이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10%밖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석각들의 글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런 화려한 기사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리치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넓게 보면 한 43%인데 이 연구자는 한 10% 정도가 첨단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빛과 명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10%하고 그다음에 내수 부동산 뭐 그 외 분야가 90%인데 10%는 좀 잘 나가고 90%는 뭐 완전히 바닥이고 그러니까 10%가 90%를 살리기는 힘들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혜야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중국에 열광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전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부분이 실물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이 원문이 하나의 중국 경제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경제가 있습니다. 기술 관련 보도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며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제조 부문이 하나입니다. 이 경제는 중국의 성공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제조업, 기타 제품 및 공정 그리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GDP 가운데 10%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것이 잘 나간다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경제가 화려한 소수 기술 산업과 부실한 거대 실물 경제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장기적인 실질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적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치? 양적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AI 분야가 10에서 15% 그리고 부동산 폭락 부동산이 한 30% 이상 차지할 겁니다. 소비 위축에 빠진 실물 경제가 GDP에서 85에서 90%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는 효율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가계의 소비를 억제하고 위안화가 저평가되고 과잉 생산을 전 세계로 밀어내기 결과고 결과적으로 EU 및 신흥 국가들하고 심각한 무역 마찰을 중국이 겪고 있습니다. 삼중고에 빠진 내수경제 5년째 위축된 부동산 시장 GDP 대비 300% 이상이네요. 많네요. 과도한 부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 겁니다. 300% 이상이네요. 일본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저임금 일자리의 고착화가 가계의 구매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4에서 5% 성장한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부채 및 구조적 결함을 고려한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에서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술기업의 뛰어남이 아니라 대대적인 자원 재배치와 구조개혁이 살 길인데 구조개혁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고 하니까 하기가 힘들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계속 버틸 때까지 돈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경기를 끌어가는 식으로 움직이겠죠. 돈 뿌려서 여러분들 쉬운 길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멋진 양극화 중국은 두 개의 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수출이 호조를 겪고 첨단 산업들이 약진하기 때문에 다 박수를 치지만 이게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환부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양적 성장의 한계인 겁니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이제 살아남는데 그럼 피가 흐르니까 정치적 부담이 생기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AI 및 고급 기술 부분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중국의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실물 경제 전체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당국은 중국이 매년 4.5에서 5% 성장하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이야기죠. 실질 경제 성장률은 2에서 2.5% 수준에 불과하고 구조개혁이 살 길인데 베이징 당국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잘 정리를 했네요. 중국이 GDP 대비 300% 이상이 되네요. 빚이. 그러니까 내수가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니까 2019년 이후에 수출이 40% 증가했지만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양이네요. 양적 성장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끝이 끝나는 거죠.
어떤 5개년 계획도 중국 경제의 역사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돈을 뿌리고 여러분들 입으로 큰 소리 빵빵 치더라도 구조개혁을 못하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피가 흐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경제 성장률이 2에서 2.5%밖에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전 세계에 이런 개입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이런 왜곡이 된 거죠. 오늘 중국 경제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오늘 이제 패권 국가는 돼야 되겠고, 조지 마그너스가 이분이 대중국 기술 수출 제재는 단기적으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베이징을 자극해 자체 AI 및 반도체 부분을 강화하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금지, 그다음에 최첨단 AI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이런 부분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조지 마그너스 이런 중국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규제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가 옳지 않다, 중국 규제 계속해야 된다. 이 주장의 역사적 맥락 분석은 좋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통제하면 중국을 자극해서 기술 자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분석입니다. 중국은 수출 통제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서구 기술의 탈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미국이 규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중국은 어차피 자체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ASML로부터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과 노하우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군사적 목표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마그너스 옥스퍼드 중국연구센터의 연구원은 계속해서 대중국 기술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립이 안 되니까 태양광 가지고 에너지 자립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의 이해가 갈려있는 나라에 인지전을 벌리는 거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미인계를 쓰고 댓글 조작을 하고, 그게 전부 다 인지전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클레오 파스칼이라는 분이 중국의 대서방 인지 전쟁을 여러분들 깊숙이 들여다보는 분입니다. 클레오 파스칼, 미국의 안보보호재단의 비상근 선임연구원입니다. 한국도 인지 전쟁을 많이 벌리죠. 언론인을 매수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을 여러분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관제 시비를 주도하고, 그게 다 인지전쟁이지 않습니까? 인지전쟁. 중국의 인지전을 폭로하는 거죠. 솔로몬 제도, 파라오, 미크로네시아, 그러니까 태평양의 미국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여론 조작이라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오시아니아 도서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불리는 미디어 기만 공작과 여론 조작, 대만과의 단교 압박 등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는 어디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한국도 인지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이분이 나와 가지고 에포크 타임스에서 이렇게
태평양의 도서국가에 대한 중국의 집요한 인지전쟁, 완전히 똑같은 기사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돈을 좀 주고 계속 싣게 하는 겁니다. 호주의 한 왓제 번호를 통해 익명으로 기고받은 글을 돈을 주고 특정 신문사가 여러분 싣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은 패권 국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활동을 다 하는 거죠. 이 지역 언론사나 뉴스 사이트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 수급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역 신문들에게 중국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대량으로 밀어넣습니다. 차이나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참 주의하고 대비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 여러분들 외세로부터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결기가 어느 때도 필요한 건데 그게 참 아쉽죠. 중국 공산당의 인지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코그니티브 워페어라는 인지전을 중국이 벌리는 거죠. 지역 언론을 이용하고 보국의 여러분들 우호적인 그런 정보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러면 흘리는 거죠. 중국의 인지전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서방 매체 및 인물로 신분을 위장해서 제3국 언론을 교란하고 이를 통해 대만 수교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화된 공작의 형태를 띱니다. 한국도 아주 중요한 대상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문제 간단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중국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투자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양질의 투자 정보를 잘 바탕으로 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내리시고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돈이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가장 역동적인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정책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나 뭐 장기 투자자는 5년 10년 정도를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앞날이 좀 흐릿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돈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시장에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비교적 정직하니까 정말 놀라운 성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업이 물론 뭐 전부가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지만 S&P 500기업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S&P 500기업의 earning per share니까 주당 수익입니다. 2025년에 비해 가지고 32% 여러분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S&P 500에 속하는 500개 기업 전부가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위 기업들 특히 AI에 대해서 노출이 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지금 많이 버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주당 수익률이 전년 대비 10%가 늘었는데 2024년에 13%가 늘었고 2025년에 여러분들부터 2026년 사이에 32%가 늘어난 겁니다. 32%가. 그러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 제임스 션 박사는 2026년도 말에 8천 잘하면 8,400 그리고 2027년도에는 만까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내다보지 않습니까? S&P 500이 기업 실적이 2026년에 3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연초 예상했던 15% 성장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 후 반등 시기를 제외하게 되면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도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AI 주도 붐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긍정론과 낙관론에 이런데 베팅하는 사람들이 제임스 온 박사 같은 분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겁니다. AI 붐이 실제로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짓는데 자기 돈도 전부 동원하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들 자원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가 조달하는데 실질로 돈이 되겠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의 TLT라는 ETF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역사상 최저점으로. 그래서 장기 금리,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AI 투자가 정당화되려면 돈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이런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낙관론이 지배하지만 조달금리,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이런 데 이런 필요한 조달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인 투자자님 같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사람, 계기는 여기 라스젤로 파라고비치 투자자이고 캐나다, 미국, 프랑스를 오고 가는 투자자입니다. 자주 소개하고 제가 눈여겨봅니다. 유명세는 있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은 AI 관련 투자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네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AI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 디폴트 스왑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의 자금 조달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잉여의 현금 흐름이 전무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AI 투자에 들어가지고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AI 자본 지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실패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를 훨씬 능가하는 폭락이 발생할 겁니다. 굉장히 비관론을 보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신용시장이 붕괴되면 디레버리징은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사이클 시작보다는 끝점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교적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명수가다고 보는 분인데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네요. 대단히. 그래서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할 형편은 아닌 겁니다. 아닌데 이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쏟아붓고 그다음에 이런 채권을 발행해가 이런 조달하는데 그 금리가 올라간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 이야기는 AI의 투자 회수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폭락이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들어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금을 투자하네요. 금을. 라스졸로 파라고비치가
저희는 2019년부터 실물 금관의 대규모 포지션을 구축해 왔습니다. 채굴기업 포지션도 크게 가져갔으나 금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절반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예, 다시 금이 4,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에 금광을 다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은 바보들의 게임이다. 꼭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최고액의 현금